미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 해군의 자존심이 무너진 것일까요? 여기 펜타곤의 한 고위 관계자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GAO의 충격적인 보고서가 그의 책상 위에 놓여 있네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됩니다. 우리 해군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18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4척의 순양함,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수리를 마치지 못했죠. 그런데 이 난관을 해결할 놀라운 해답이 태평양 건너편에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믿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우리가 1년 걸릴 거라 생각한 작업을 5개월 만에 끝내더군요. 미 해군이 결국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게 된 사연, 그리고 그들이 한국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펜타곤 제 사무실 창문을 통해 아침 햇살이 들어오면서 책상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저는 커피잔을 집어 들고 방금 도착한 두꺼운 보고서를 응시했어요. 파란색 표지에는 정부 회계감사원 GAO의 공식 인장이 찍혀 있었죠. GAO는 정부의 감시자 역할을 하며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곳이에요. 저는 미 해군 작전부장으로서 많은 보고서를 봤지만 이번 보고서는 뭔가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미첼 대령님, 제 비서인 사라가 제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어요. 9시 회의가 5분 남았어요. 취소해. 저는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차에 대답했어요. 오늘 아침 일정은 다 취소해. 이 보고서는 우리 해군의 군함, 특히 순양함을 업데이트하는 계획에 관한 것이었어요. 순양함은 거대한 전함으로 첨단 무기와 레이더 시스템이 가득 차 있는 떠다니는 도시 블록처럼 생각하면 돼요. 이 배들은 항공모함을 보호하고 우리의 해군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하지만 많은 순양함들이 이제 오래되어서 이를 업데이트하는 일이 복잡하죠. 보고서를 읽어가면서 커피는 식어갔어요. GAO의 말은 정중하지만 단호했어요. 우리는 실패하고 있었어요. 군함을 현대화하려는 계획은 너무 오래 걸리고 비용은 너무 많이 들고 있었죠. 그건 마치 오래된 차를 고치려고 하는 것과 비슷했어요. 하나의 문제를 고치면 또 다른 3가지 문제가 나오는 것처럼요. GAO는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했어요. 첫 번째로 그들은 우리가 대서양과 태평양 함대에서 순양함 업데이트에 대한 돈과 책임을 해군 시스템 사령부라는 곳으로 옮기는 걸 멈추라고 했어요. 이는 마치 집주인에게 이제 집수리를 맡을 건설업자를 고용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두 번째 제안은 저의 주의를 끌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한국의 조선소들과 협력하여 군함을 건조하고 수리하는 걸 원했어요. 일부 사람들은 왜 다른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냐고 궁금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조선소를 보유한 나라 중 하나예요. 그들은 거대한 화물선과 복잡한 군사 선박을 놀라운 기술과 효율성으로 만들어내요. 저는 책상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가 포토맥 강을 바라봤어요. 아래 고속도로에서는 아침 출근길 교통이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반쯤은 지구 반대편에 가 있었어요. 한국의 조선소들을 생각하고 있었죠. 저는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거대한 시설과 마천루처럼 높은 크레인, 그리고 금속을 놀라운 정밀도로 용접하는 숙련된 노동자들. 전화가 울렸어요. 다른 해군 지도자들과 의회 관계자들로부터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대부분은 GAO의 제안에 대해 화가 나 있었어요. 군함 업데이트 방식을 바꾸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다른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싫어했죠. 하지만 그 순간 펜타곤을 지나 흐르는 강을 보며 저는 한 가지 간단한 진리를 떨쳐낼 수 없었어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했어요.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빠르게 해군을 키워가고 있었고 우리는 뒤처질 여유가 없었죠.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해군의 힘과 우리의 해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인터컴 버튼을 눌렀어요. 사라, 첸 제독님과 연결해줘.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해. 그날 저녁, 저는 포토맥강을 따라 집으로 가며 이 보고서가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때때로 리더십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도움을 받아야 할 때 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GAO의 경고는 분명했어요. 우리는 방향을 바꿔야 했어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국의 조선소와 협력하는 것이 단순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해군을 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는 걸 제 직감은 알고 있었어요. 저는 집에 도착해 차를 세운 후 저녁 노을이 하늘을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여가는 모습을 봤어요. 내일은 회의, 논쟁, 힘든 결정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밤 제게는 하나의 분명한 임무가 있었어요. 바로 이 비판을 기회로 바꾸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였죠. 결국 그게 해군 장교들이 하는 일이에요. 험난한 바다를 항해해서 안전한 항구에 도달하는 것이죠. 저는 그 12월 아침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처음으로 GAO 보고서를 열었을 때의 그 충격적인 순간을 말이죠. 그 두꺼운 문서가 제 책상 위에 벽돌처럼 놓여 있었고 하나하나 읽어 내려갈수록 가슴이 점점 더 무겁고 깊어졌어요. 진실은 분명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18억 4천만 달러라는 세금으로 얻은 결과가 거의 없었다는 거였죠.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된 건지 말이에요. 매일 아침 저는 해군 기지를 지나며 거대한 유도 미사일 순양함들 옆을 지나가요. 그 배들은 마치 떠있는 도시 같고 고급 기술과 무기가 가득해서 우리의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 많은 배들이 너무 오래되어서 수리가 시급하고 현대화가 필요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긴급 회의를 제 사무실에 소집했어요. 제 최고의 고문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각자 GAO 보고서를 가지고 왔죠. 제 책상 뒤 창문으로는 항구에 정박해 있는 순양함이 보였어요. 그 배는 우리가 직면한 도전 과제를 상기시키는 끊임없는 존재였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저는 회의 테이블에 보고서를 펼쳐놓으며 물었어요. 그 후 펼쳐진 이야기는 마치 배가 서서히 항로를 벗어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2012년 우리는 오래된 순양함 7척을 퇴역시키기로 계획했어요. 당시에는 꽤 합리적인 계획 같았죠. 그 배들은 노후화가 진행 중이었고 유지보수 비용은 해마다 더 비싸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의회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그 배들을 계속 운영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한 척의 순양함을 선택하고 10년에 걸쳐 현대화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이건 꽤 합리적인 접근법처럼 보였어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2017년까지 우리의 한 척 계획은 7척으로 커졌어요. 마치 오래된 차를 고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더 고쳐야 할 부분이 하나둘씩 나오는 상황 같았죠. 그런데 이건 차가 아니었어요. 이건 복잡한 시스템이 모두 완벽하게 작동해야 하는 거대한 해군 함선들이었죠. 보고서에 나온 숫자들은 참담한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그저 4척의 순양함을 수리하고 현대화하는 데 18억 달러를 쏟아 부었어요. 이 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점은 그 배들 중 어느 하나도 다시 현역에 돌아가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그들은 아직도 각기 다른 조선소에서 수리 중이었고 마치 다 끝나지 않은 퍼즐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그중 한 척의 순양함 갑판을 점검하며 걸었던 기억이 나요. 그 배는 거의 다 벗겨져 있었고 케이블과 장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죠. 안전모를 쓴 작업자들이 개미처럼 바쁘게 돌아다니며 모든 걸 다시 조합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진행 속도는 너무 느리고 비용은 계속해서 올라갔어요. GAO 보고서는 단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려주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었죠. 그들은 한국의 선박 건조 산업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어요. 저는 그들의 조선소를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었고 그곳에서 본 것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의 시설은 마치 잘 돌아가는 기계 같았고 모든 작업자와 장비들이 목적과 정확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죠. 그중 특히 2개의 회사가 눈에 띄었어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이들은 단순한 조선소가 아니었어요. 혁신의 중심이었죠. 그들은 이미 복잡한 해군 프로젝트를 처리할 능력을 증명했으며 그들의 효율성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제 사무실에 앉아 해군 기지 위로 지는 해를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는 큰 변화를 해야만 했어요. 기존 방식은 분명히 효과를 보고 있지 않았고 우리는 너무 많은 돈을 쓰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배들을 수리하고 있었죠. 우리 해군들은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했고 우리 국가는 이 배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의 이익을 지킬 준비가 되어야 했어요. GAO의 제안은 단순히 배를 더 빨리 고친다거나 돈을 절약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때로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 가장 명백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죠. 때로는 자국의 바다를 넘어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새로운 계획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많은 도전 과제를 넘어야 했어요. 외국 조선소와 협력하고 복잡한 국제 파트너십을 관리하며 회의적인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항구에 있는 부분적으로 현대화된 순양함을 보며 저는 우리가 뭔가 다른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기존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어요. 2025년 1월 3일을 어제 일처럼 기억해요. 펜타곤 제 사무실 창문을 통해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고 저는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더미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죠. 새벽에 출근한 이후로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미 해군의 함선 처리 방식을 바꾸는 날이었어요. 사장님, 기자들이 브리핑 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보좌관인 사라가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며 말했어요. 저는 군복을 바로잡고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정부 회계 감사국 GAO에서 경고를 받은 우리는 이제 행동을 취해야 했어요. 브리핑 룸으로 가는 긴 복도를 걸으면서 어떻게 미국 국민들에게 우리의 새로운 계획을 설명할지 고민했어요. 우리는 함선 수리 속도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했고 이를 위해 한국의 도움을 받아야 했죠.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그게 최선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브리핑 룸에 들어서자 기자들과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분주한 분위기였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시작했어요. 긴장이 되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나왔죠. 오늘 미 해군은 우리의 함대가 더 강하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합니다. 저는 한국의 조선소들이 어떻게 우리 함선들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인지 설명했어요. 이 조선소들은 그냥 평범한 곳이 아니었어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조선소들이었죠. 그들은 마천루만큼 큰 배를 만들 수 있고 복잡한 군함도 놀라운 속도와 기술로 수리할 수 있었어요. 마치 자동차 수리를 할 때 자신이 직접 하지 않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함선을 수리하는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더 큰 그림을 설명했어요. 바다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도전적인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중국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새로운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친구들과 협력함으로써 우리는 단순히 배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태평양에서 더 강한 팀을 만드는 것입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한국 파트너들과 영상 통화를 하느라 몇 시간을 보냈어요. 서울은 이미 밤이었지만 그들은 빨리 일을 시작하고 싶어 했죠. 한화오션의 김 대표님은 가상 모델을 보여주며 거제의 조선소를 소개해 주었어요.
시설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거대한 크레인이 하늘로 뻗어 있었고 숙련된 작업자들이 건조 중인 배 주변에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미첼 대위님, 김 대표님은 통역자를 통해 말했어요. 우리가 대위님이 주신 신뢰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도 그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다음 몇 주는 정말 정신없이 바빴어요. 저는 워싱턴, 펄하버, 그리고 한국을 오가며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죠. 그 과정에서 이 파트너십이 얼마나 우리를 강하게 만들지 점점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우리의 해군은 그들의 경험에서 배우는 것을 매우 기뻐했어요. 그중 한순간이 정말 기억에 남아요. 저는 한화오션 시설을 둘러보던 중 미국 해군과 한국 엔지니어가 복잡한 레이더 시스템을 함께 작업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했지만 배와 기술에 대한 공통된 지식 덕분에 완벽하게 소통하고 있었죠. 그때 저는 우리가 옳은 결정을 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물론 모든 일이 순탄하게만 진행된 건 아니었어요. 일부 의원들은 일자리를 해외로 보내는 것에 대해 걱정했죠. 또 다른 사람들은 외국 조선소가 우리의 첨단 시스템을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어요. 저는 워싱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이 파트너십이 사실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들 것임을 설명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 회의적인 한 상원 의원에게 말했어요. 경주를 할 때 최고의 팀을 원하잖아요? 한국에는 세계 최고의 조선소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팀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1월 말이 되자 우리는 첫 번째 성공 사례를 만들었어요. 샌디에고에서 몇 달째 업그레이드를 기다리던 유도 미사일 순양함이 한국으로 옮겨졌어요. 우리가 자사조선소에서 1년이 걸릴 것이라 예상했던 작업이 한화오션에서는 단 5개월 만에 완료될 예정이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우리의 함대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오래된 배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고 지식을 공유하며 태평양에서 더 강한 동맹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중국의 성장하는 함대를 찍은 위성 사진을 볼 때마다 우리는 옳은 결정을 했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어요. 이제 이건 더 이상 배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다를 안전하고 자유롭게 지키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는 일이었죠. 제 사무실 창문으로 태평양의 석양을 바라보며 저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미 해군의 미래는 협력, 신뢰, 그리고 동맹들과 함께하는 힘을 바탕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오는 저에게 일이 있었어요. 바로 거제에 있는 한화오션 조선소를 방문하는 일이었죠. 그로부터 한 달 전 이 회사는 아주 중요한 계약을 따냈어요. 바로 40,000톤에 달하는 우리 해군의 가장 큰 보급선 하나를 맡게 된 것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정비 작업이 아니었어요. 우리 해군의 활동 중인 군함을 한국의 조선소가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거제에 있는 그 거대한 조선소의 입구에 서서 하늘을 향해 솟아있는 커다란 크레인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조선소는 눈앞에 펼쳐진 드라이독, 작업장, 건물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미로 같았죠. 그곳은 온통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용접공들이 불꽃을 튕기며 작업하고 망치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졌어요. 안전장비를 착용한 작업자들은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한화오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미첼 선생님. 그날의 안내자인 김 이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어가 완벽하셨고 미소도 진심이었죠. 우리는 함께 시설을 돌아보면서 이곳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 감탄했어요. 모든 도구가 제자리에 있었고 모든 작업자는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었어요. 모든 과정은 철저한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었죠. 우리가 맡긴 보급선은 이미 가장 큰 드라이독에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한국과 미국의 작업자들이 함께 협력하며 시스템을 점검하고 부품을 교체하고 수리를 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언어가 달라도 서로 잘 소통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은 간단한 영어, 손짓, 기술 도면을 사용해서 완벽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죠. 저쪽 팀 보이시죠? 김 이사님이 배의 선체 작업을 하고 있는 팀을 가리키셨어요. 그들은 우리가 개발한 새로운 수중 검사 로봇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로봇은 인간 잠수부가 놓칠 수 있는 작은 균열까지 찾아낼 수 있죠. 저는 그들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에 깊이 감명받았어요. 이건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첨단 기술이었어요. 조선소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우리가 옳은 결정을 내렸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어요. 이들은 단순한 숙련공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작업에 자부심을 가지는 장인들이었죠. 저는 그들이 용접 하나하나를 정성껏 점검하고 치수를 2번 확인하고 작업을 마친 후에는 작업 공간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화오션만이 우리와의 한국 파트너십에서 두각을 나타낸 건 아니었어요. 또 다른 대기업인 HD 현대중공업도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죠. 이들은 우리 해군 보급 시스템 사령부와 마스터 선박 수리 계약 MSRA를 체결했어요. 이 계약은 향후 5년 동안 그들이 우리 군함의 수리 및 정비 작업을 입찰할 수 있는 특별한 패스와 같은 것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2개의 큰 한국 조선소가 우리의 함대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안심할 수 있었죠. 조선소 내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저는 한국과 미국의 다양한 작업자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들은 가족과 고향, 그리고 함께 일하며 겪은 경험들을 나눴죠. 한 미국 해군은 한국인 작업자들이 자신에게 엔진 부품을 설치하는 기술을 가르쳐줬다고 했고, 한 한국 엔지니어는 우리 해군팀에게서 새로운 안전 절차를 배웠다고 설명했어요. 이곳에서 특별한 점이 뭔지 아세요? 한 달 동안 거제에 파견된 우리 해군 엔지니어인 사라 존슨이 말했어요. 여기서는 단순히 선박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선박을 더 나은 상태로 만들죠. 모든 수리는 개선점을 제시해요. 하루가 저물어가며 저는 조선소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에 섰어요. 저녁 해가 지면서 하늘은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었고 그 아래 거대한 선박들에는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죠. 저는 이 파트너십이 단순히 선박을 고치는 차원을 넘어서 두 나라 사이에 다리를 놓고 지식을 공유하며 양국 해군을 더 강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떠나기 전 김 이사님은 그들의 훈련센터를 보여주었어요. 그곳에서는 젊은 수습생들이 가상현실 시뮬레이터와 실습 장비를 이용해 기술을 배우고 있었죠. 우리는 오늘의 수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설명했어요. 내일의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의 말은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그 말이 바로 이 파트너십의 본질을 잘 담아낸 말이었기 때문이죠.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그날 본 모든 것을 노트에 기록했어요. 작업자들의 전문성, 첨단 기술, 협력의 정신, 이것들이 모두 우리에게 한국 조선소와 협력하는 결정이 단순히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해군의 힘을 유지하고 앞으로 닥칠 도전에 대비하는 중요한 걸음이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줬어요. 저는 제 사무실 창가에 서서 우리 함선들이 정박해 있는 해군 기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그들의 강철 선체에서 반짝였지만 제 머릿속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태평양 건너편에서 우리가 맞닥뜨린 도전 과제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죠. 저는 이 상황을 팀원들에게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야 모두가 왜 한국 조선소와 협력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상황을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2021년 단 1년 동안 중국은
총 28만 톤에 달하는 새로운 배들을 건조하고 진수했어요. 이 양은 한국 해군 전체의 배 무게인 26만 톤을 초과하는 수치예요. 나라 전체 해군의 배보다 더 많은 배를 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바로 그걸 중국이 12개월 만에 해낸 거예요. 중국의 조선 속도는 정말 놀랍고 동시에 걱정스러워요. 그들은 2년마다 일본 해군 전체 규모와 맞먹는 배를 새로 건조해요. 저는 팀원들과 회의할 때 그 숫자들을 검토하면서 그들의 눈이 점점 커지는 모습을 봤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라고 누군가가 항상 묻곤 했어요. 그때의 답은 간단하지만 걱정스러웠어요. 중국은 강력한 해군을 건설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는 거였죠. 저는 제 좋아하는 커피컵을 꺼냈어요. 딸이 선물한 해군 문장이 새겨진 컵이었죠. 그걸 들고 책상에 앉아 역사적인 연구 자료를 살펴보았어요. 그 자료는 저에게 많은 걸 깨닫게 해줬어요. 우리 분석가들은 기원전 500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해전 기록을 분석했어요. 그들이 찾아낸 건 정말 놀라웠어요. 두 나라 해군이 싸울 때 더 나은 기술을 가진 해군이 승리하는 확률은 겨우 10%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배가 더 많은 쪽은 85%의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실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물론 우리의 배는 더 진보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더 좋은 컴퓨터와 레이더 시스템, 무기를 탑재하고 있어요. 우리는 훈련도 잘 되어 있고 더 많은 경험을 쌓았죠. 하지만 역사는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때로는 더 많은 배를 보유하는 것이 더 좋은 배를 보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저는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보며 손가락으로 태평양을 따라 중국까지 그려보았어요. 지도상에서는 그 바다가 굉장히 넓어 보였지만 현대의 배들은 그것을 금방 넘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넓은 공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배를 보유해야 했어요. 여기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한국의 조선소들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곳 중 하나였어요. 빠르고 효율적이며 현대적인 배를 짓는데 아주 능숙했죠. 한국의 조선소와 협력함으로써 우리는 스스로 모든 걸 처리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배를 수리하고 건조할 수 있었어요. 저는 최근 한국의 조선소를 방문했던 일을 떠올렸어요. 거대한 크레인들, 숙련된 작업자들, 그리고 그들의 정밀한 작업이 정말 인상 깊었죠. 그들은 단순히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태평양을 안전하고 자유롭게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동맹들이었어요. 그 방문 때 찍은 사진을 책상 위에서 다시 보며 한 작업자가 우리 배를 조심스럽게 점검하는 모습을 기억했어요. 그들의 세심한 주의력이 정말 놀라웠어요. 모든 용접, 수리, 새로 설치한 장비들까지 완벽하게 작업되었어요. 바로 이런 도움이 우리가 필요했던 거였어요. 그때 제 컴퓨터에서 메시지 알림이 떴어요. 중국의 해군 확장에 대한 또 다른 보고서였죠. 그것을 읽으면서 오늘 저녁 가족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지 생각했어요. 만약 우리가 집을 한 채 짓고 있을 때 이웃이 갑자기 10집을 지었다고 상상해봐요. 제가 가족에게 말할 거예요. 우리는 그 속도를 맞추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중국과 경쟁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태평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문제였죠. 역사는 균형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었어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강해지면 바다에서 긴장과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한국과 협력함으로써 우리는 배를 수리하고 짓는 것 이상의 일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평화를 지키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의 연락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핸드폰을 들었어요. 해야 할 일이 더 많았고 계획을 세울 것도 많았죠. 전화를 걸면서 아래 정박 중인 배들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한국 친구들과 협력하여 우리는 바다를 안전하게 지킬 만큼 강한 해군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어제 아침 저는 해군작전센터 사무실 창가에 서서 해가 뜨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해가 떠오르며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는 장면이 정말 멋졌어요. 그 광경을 보며 최근에 한국을 방문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곳에서 한화오션과 HD현대의 분주한 조선소 위로 뜨는 비슷한 새벽을 봤었거든요.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그 힘든 GAO 보고서가 제 책상에 놓였을 때부터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며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해군을 강화하기 위한 흥미로운 변화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건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크고 복잡한 레고 세트를 만드는 것과 비슷한데 플라스틱 블록 대신에 거대한 배와 첨단 기술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우리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훌륭한 파트너들이 함께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국 친구들은 이 여정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 되었어요. 마치 학교에서 큰 프로젝트를 할 때 똑똑하고 성실한 파트너가 있으면 모든 게 더 잘 되는 것처럼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단순히 배를 고치고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더 빠르고 똑똑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매주 저는 한화오션의 박 씨와 HD현대의 김 씨와 영상통화를 해요. 우리는 아이디어를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의 프로젝트를 계획해요. 기술 덕분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가끔 그들은 저에게 조선소를 가상 투어로 보여주는데 그곳의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모습을 보고 항상 감탄해요. 마치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작업장이 여러 개의 축구 경기장을 합친 것처럼 크고 잘 정리되어 있답니다. 이 파트너십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 진행되고 있어요. 지난달 한화오션은 우리 배를 정비하는 일을 예정일보다 2주나 빨리 끝냈어요. 그들은 우리가 본 적 없는 특수 로봇과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했는데 우리의 선원들은 그 일이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되는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치 완벽하게 조율된 춤을 보는 것 같았어요. 모든 사람과 기계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언제 해야 할지를 알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파트너십은 단순히 배를 고치고 만드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어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새로운 배들을 만들고 있죠. 마치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어느 집이 갑자기 20채를 지을 때 다른 사람들은 한 채만 짓고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바로 그런 방식으로 중국은 해군을 확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과 협력하면서 따라잡고 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팀은 한국 파트너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들은 우리가 배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컴퓨터 활용법, 금속 부품을 더 잘 용접하는 방법, 큰 프로젝트를 더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방법 등을 가르쳐줬어요. 마치 지식이 넘치는 전문가 선생님이 모든 걸 기꺼이 나눠주는 느낌이었죠. 가장 좋은 점은 우리 문화가 섞여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해군은 한국어 표현을 배우고 한국 엔지니어들은 우리에게 그들의 전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프로젝트 성공을 기념하면서 미국식 햄버거와 한국식 비빔밥을 섞어서 함께 축하했어요. 이런 친구 관계와 이해의 순간들이 기술적 작업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를 생각하면 정말 낙관적이에요. 우리는 이제까지 없었던 더 빠르고 더 발전된 종류의 배들을 만들 계획이 있어요. 한국 파트너들은 최신 기술을 이용해 이 배들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배 부품을 3D 프린팅으로 만들거나 인공지능을 활용해 배 시스템을 관리하는 방법 등이죠. 저는 HD 현대팀에서 받은 작은 모델 배를 책상 위에 두고 있어요. 그 모델 배는 매일 제가 국제적인 우정과 협력이 큰 도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걸 상기시켜줘요. 그 배를 볼 때마다 미국과 한국 사람들이 함께 해군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일하는 모습이 떠올라요. GAO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저는 해군을 현대적이고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어떻게 관리할지 걱정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과의 파트너십 덕분에 그런 걱정이 흥분과 기대감으로 바뀌었어요. 물론 여전히 도전은 있어요. 배를 만들고 유지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2배의 지능, 경험, 그리고 성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해군작전센터에서 또 한 번 바쁜 하루가 저물어가는 이 순간, 저는 우리가 이룬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 기대가 커요. 우리의 해군은 매일 강해지고 있고 한국과의 우정도 깊어지고 있어요. 함께라면 우리는 배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협력과 우정으로 세상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저기 책상 위에 있는 모델배 말이죠. 다음 주에는 한국의 파트너들에게 비슷한 모델을 보낼 예정이에요. 그런데 특별한 것들이 있어요. 미국 디자인에 한국의 디테일을 더한 모델이에요. 작은 제스처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일할 때 모두가 더 나아진다는 거예요. 여기 워싱턴 DC에서 급히 한국으로 날아온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가 있습니다. 20년간 외교 일선에서 수많은 나라를 방문했던 그녀였지만 이번 한국 방문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공항을 빠져나가는 동안 그녀는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하며 긴급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서울로 향하는 차량 안에서 접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워싱턴의 상급자들과 화상회의를 요청했고 예정에 없던 긴급회의가 시작되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한미 관계는 어떻게 될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제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처음으로 느낀 건 차가운 겨울 바람이었어요. 얼굴에 찰싹 날아온 얼음물처럼 시원하게 닿았고 그 덕분에 워싱턴 DC에서 긴 비행을 마친 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와 제 팀은 이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고 이미 제 어깨 위에 미국의 무게가 실리는 걸 느꼈어요. 비행기 계단 맨 위에서 잠시 멈춰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공항은 넓고 현대적이었으며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건물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보안팀들이 활주로에 서 있었고 그들의 검은 정장이 회색 콘크리트 바닥과 대조를 이루며 눈에 띄었어요. 빨간색과 파란색의 한국 국기가 미국 국기 옆에서 펄럭이고 있었는데 두 나라가 함께 협력하고 있다는 작은 그러나 중요한 상징이었어요.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 젊은 한국 외교관이 저를 맞으며 약간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완벽한 영어에는 살짝 억양이 섞여 있었어요. 비행은 편하셨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20년 전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초급 외교관이었죠. 네, 감사합니다. 비행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 커피가 좀 필요해요. 잠을 깨고 싶어요. 그녀가 웃으며 긴장이 조금 풀린 걸 보았어요. 외교에서 배운 점 중 하나는 작은 인간적인 연결이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가벼운 순간을 나누고 있을 때에도 제 방문의 진지한 이유는 잊을 수 없었어요.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길은 한국의 두 가지 다른 면을 보여주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이 나라가 이룬 놀라운 발전이었어요. 날렵한 고속열차, 우뚝 솟은 아파트 건물들, 그리고 현대자동차와 삼성의 간판들이 가득한 거리들. 하지만 차 안에서 직원들과의 조용한 대화 속에서는 서울의 정치적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오갔어요. 윤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 처해 있었고 어제는 계엄령 이야기가 나왔죠. 이런 말들은 외교관들을 긴장하게 만들어요. 저의 폰은 몇 분마다 뉴스 알림이 울렸어요. 서울 거리에서 일어나는 시위에 대한 소식이나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중국 관리들의 발언들이 전해졌어요.
중국은 항상 미국에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 위기를 맞을 때 눈을 크게 뜨곤 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바로 이 어려운 시기에 미국이 한국과 함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서울의 복잡한 거리를 지나면서 저는 정치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일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학교로 걸어가고 있었고, 노부부들은 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비즈니스맨들은 커피를 들고 급하게 출근하고 있었죠. 도시에는 에너지와 목적이 넘쳐 보였어요. 저기 보세요, 스론님. 제 한국 안내자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앞에 광화문 광장이 보여요. 그 넓은 도로는 경복궁으로 곧장 이어졌고 고풍스러운 궁문들이 현대적인 건물들 속에 우뚝 서 있었어요. 역사와 발전이 함께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게 바로 한국을 한마디로 표현한 거죠. 저는 그날의 일정을 확인했어요. 첫 번째는 이 대사님과의 미팅, 그 다음엔 정부 관계자들과의 대화,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이었죠. 제 역할은 매우 신중한 선을 지키는 거였어요. 한국의 민주적 과정은 지지하면서도 그들의 내부 정치에서 편을 들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했죠. 제가 하는 모든 말은 정치인들, 언론인들, 그리고 외국 정부들에 의해 분석될 거였어요. 차가 미국 대사관에 가까워지자 속도가 줄어들었어요. 그 높은 벽 뒤에서 제 진짜 일이 시작될 거였죠. 하지만 서울의 거리를 보면서 저는 외교의 본질을 다시금 떠올렸어요. 외교는 단지 정부와 조약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일상이 계속 이어지게 하는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일이죠. 사람들이 가족을 키우고 꿈을 쫓을 수 있도록 하는 일, 그게 바로 외교의 핵심이에요. 첫 번째 미팅 준비 되셨나요? 스론님? 제 보좌관이 태블릿을 들고 물었어요. 저는 자켓을 고쳐 입고 생각을 정리했어요. 네, 준비됐어요. 일을 시작해요. 대사관 문이 열리고 저는 에어컨이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밖에서는 서울이 여전히 바쁜 아침을 보내고 있었고 그 안에서는 한미 동맹을 유지하는 조용한 일이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30년을 외교에 몸담았던 저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 화려한 의식에서가 아니라 간단한 대화와 작은 신뢰의 몸짓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오늘도 그런 일들이 가득할 거였어요. 아침 햇살이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의 높은 창문을 통해 들어왔고 저는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시계는 정확히 오전 9시를 가리켰을 때 대사님이 들어오셨어요. 대사님은 외교 분야에서 수십 년을 보낸 사람답게 신중하게 움직이셨고 은빛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졌으며 진청색 정장은 완벽하게 다려져 있었어요.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손을 내밀었어요. 대사님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대사님을 15년 동안 알았어요. 워싱턴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죠. 그런데 대사님이 이렇게 걱정하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우리는 큰 나무 탁자에 앉았고 대사님의 비서가 전통 한국 차를 섬세한 흰 찻잔에 담아 가져다 주었어요. 차에서 올라오는 김은 부드럽게 휘날리며 대사님은 차를 천천히 저으면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여기 상황이 아주 복잡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차를 저으셨어요. 지난주에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어요. 이틀 전에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죠.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계엄령 선포에 대해 좀 더 말씀해 주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거리 상황은 대부분 평온해요. 대사님이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공기 중에 긴장이 감돌고 있어요. 일부 대학들은 문을 닫았고 서울의 군 병력이 늘어났어요. 아마 공항에서 오시면서 체크포인트를 보셨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군인들이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차량과 신분증을 확인하는 걸 봤었거든요. 그들은 전문적이고 예의 바른 태도를 보였지만 그들의 존재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대사님이 말을 이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윤 대통령은 계엄령이 일시적이라고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라고 말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가 탄핵 절차를 막으려고 할 거라고 걱정하고 있어요. 대사님은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응시했어요. 현대적인 유리로 된 마천루들이 푸른 하늘로 솟아오르고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아래 거리는 평상시처럼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고 사람들이 일터로 가느라 급히 걸어가고 있었고 길거리 음식 장수들이 음식을 팔고 있었으며 아이들은 교복을 입고 학교로 가고 있었어요. 우리의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요. 제가 말했어요. 특히 중국이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으니까요. 대사님이 저를 돌아보시며 대답하셨어요. 네, 중국이요. 그들은 우리의 상황에 아주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들의 대사님은 최근에 비즈니스 리더들과 정치인들을 만나는 등 평소보다 활동적이에요. 우리는 그 이후 1시간 동안 세부 사항을 논의했어요. 대사님은 윤 대통령이 여러 부패 스캔들 이후 지지를 잃었고 결정적인 계기는 건설 회사들과 불법 거래를 논의한 녹음이 유출되었을 때였다고 설명하셨어요. 국회는 압도적인 표차로 탄핵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죠. 헌법재판소는 이제 180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해요. 대사님이 설명하셨어요. 하지만 계엄령이 시행되면서 일부 판사들이 자신의 안전에 대해 걱정하고 있어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어요. 저는 대사님과 대화를 나누며 메모를 했어요.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 점차 그림이 그려졌어요.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아시아 동맹국 중 하나였어요. 우리는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500명의 미군을 이곳에 주둔시키고 있었어요. 정치적 불안정은 이 지역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제가 물었어요. 대사님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 다시 앉으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윤 대통령은 여전히 군내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가 물러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들은 부패에 지쳤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대사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신중하게 말을 골랐어요. 다음 몇 주가 매우 중요해요. 만약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이용해 탄핵 절차를 막으려 한다면 대규모 시위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가 내버려 두면 평화롭게 이 상황을 넘길 수도 있을 거예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대사님이 서 있었던 창가에 서서 서울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은 아침 햇살 속에서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 현대적이고 활기찬 도시는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나 아시아의 위대한 성공 스토리가 되었어요. 그곳의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리고 지금 그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어요. 저는 앞으로의 도전들을 생각했어요. 이 위기 속에서 동맹을 어떻게 관리할지,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대비할지. 하지만 아래 평온한 거리 풍경을 보면서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한국은 그보다 더 큰 도전도 극복해 왔어요. 신중한 외교와 민주적 기관에 대한 존중으로 우리는 그들이 이번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울 외신 기자클럽의 유리벽으로 된 기자실은 분주한 분위기였어요. 저는 무대 옆에 서서 세계 각국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마이크를 조정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침 햇살이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광택나는 나무바닥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죠. 저의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왔지만 이런 순간에는 여전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2분 남았어요, 스론님. 제 조수가 속삭이며 제 네이비 블루 재킷을 고쳐 입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오늘 제 말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했죠. 제가 연단에 오르자
기자실은 조용해졌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소리처럼 빠르게 들렸고 사람들의 얼굴은 기대와 함께 저를 바라봤어요. 몇몇은 친근하게, 다른 몇몇은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보았죠. 저는 CNN, BBC, 알자지라, 그리고 KBS, MBC와 같은 주요 한국 방송사의 기자들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말문을 열었어요. 긴장이 있었지만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죠. 오늘 이렇게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통해 제 목소리가 명확하게 퍼졌고 제 뒤에 있는 통역사들이 각국의 청중들을 위해 이미 통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저를 바라보는 수많은 노트북과 녹음기들이 있었어요. 배경에서는 에어컨이 부드럽게 돌아가고 있었고 사람들과 장비들이 만들어내는 열기 속에서도 시원한 공기가 느껴졌죠. 저는 연단을 가볍게 잡고 두 발을 단단히 땅에 딛고 서 있었어요. 먼저 한국 국민들에게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는 앞줄의 한국 기자들과 눈을 맞췄죠. 미국은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70년 넘게 친구이자 동맹국으로 지내왔고 그 우정은 오늘도 변함없습니다. 잠시 멈추며 통역사들이 따라잡을 시간을 줬어요. 기자들 뒤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죠. 고대 사원들과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어우러진 모습이었어요. 한국이 전통을 지키면서도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떠올리게 했죠.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해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러분의 제도는 강합니다. 법원은 독립적입니다. 언론은 자유롭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그때 코리아 헤럴드의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을 받았죠. 스로님, 중국이 최근 한국 상황에 대해 한 발언에 대해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질문은 예상하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물을 마시며 그 몇 초 사이에 말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미국은 한국 내부의 문제는 한국 국민들이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 없이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중국이 여기서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점점 더 많이 보았고 우리는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와 독립에 대한 의지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또 다른 손이 들렸어요. 저는 로이터 기자에게 질문을 맡겼죠.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해 한국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겠습니까? 한국과의 무역과 안보 파트너십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답했어요. 제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죠. 우리는 중국이 이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한국의 내정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질문은 1시간 정도 더 이어졌어요. 군사 협력에서부터 문화 교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죠. 그 모든 질문 속에서도 저는 계속해서 같은 메시지를 반복했어요. 미국은 한국을 계속해서 지지할 것이며 한국의 정치적 도전이 무엇이든 그 지지는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죠. 기자회견이 끝날 무렵 저는 마지막으로 기자들을 바라봤어요. 이 말을 끝으로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부드럽게 낮아졌죠. 서울 거리를 걸을 때마다 저는 활기차고 현대적인 민주주의를 봅니다. 사람들은 카페와 대학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언론은 여러분처럼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시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우리의 동맹국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함께 서서 어떤 도전이 오더라도 맞설 것입니다. 카메라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플래시를 터뜨리며 제가 연단을 떠날 때까지 그 모습을 담았어요. 사라가 제 옆에 다가와서 다음 회의를 위한 서류를 건넸죠. 창밖으로는 아래 광장에서 시위자들이 모여 있었고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피켓이 우리 높이에서 보였어요. 저는 잠시 민주주의는 항상 깔끔하거나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지만 언제나 지킬 가치가 있다고 느꼈어요. 기자실 밖에서는
제 경호팀이 저를 다음 일정으로 안내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잠시 동안 저는 그 자리에 남아 기자들이 장비를 정리하고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이미 휴대폰으로 자신의 기사를 쓰고 있었죠. 그들의 말은 곧 전 세계로 퍼져나가 우리 메시지를 전할 것이었어요. 외교에서는 말이 중요하죠. 오늘 제 말이 단호함과 우정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이루었기를 바랐어요. 아침 햇살이 호텔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고 서울의 스카이라인 위로 긴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읽으면서 세 번째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숫자들이 꽤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 덕분에 외교계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했고요. 이건 말이 안 돼. 제가 중얼거리며 태블릿 화면을 다시 확인했어요. 진행 중인 탄핵 절차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 한 달 동안 15%나 상승했더라고요. 한국 대중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리더를 지지하는 모양이었어요. 그때 제 전화가 울렸고 믿을 수 있는 보좌관인 사라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뉴스를 켜세요 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리모컨을 잡아 호텔 TV를 켰고 화면에는 서울 시내에서 엄청난 인파가 모여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일부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또 다른 일부는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 분할 화면으로 보니 마치 두 개의 다른 도시처럼 보였어요. 한쪽에는 붉은 깃발과 지지하는 현수막이, 다른 쪽에는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자들이 있었죠. 이 상황을 더 잘 이해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간단히 아침을 먹고 난 후 저는 서울대학교 김 교수님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녀는 한국 정치학계의 권위자였죠. 교수님 사무실에서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의 투표 패턴을 보여주는 차트들과 책들에 둘러싸여 앉았어요.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해요. 김 교수님께서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하셨어요. 네,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라갔지만 연령대별로 봐야 해요. 교수님은 젊은 층은 대통령에 반대하고 나이 든 시민들은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의자에 몸을 기울이며 물었어요. 나이 든 세대는 이전의 정치적 혼란을 기억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불안정성을 현재 정부보다 더 두려워하죠. 반면 젊은 사람들은 급격한 변화를 원해요. 시스템을 아예 처음부터 새로 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회의가 끝난 후 대학 캠퍼스를 걸어가면서 저는 그 세대 간의 차이를 직접 보게 됐어요. 학생들은 평화로운 시위를 벌이고 있었고 그들의 표어는 한국어와 영어로 쓰여 있었어요. 지금 민주주의와 계엄령 반대가 주된 내용이었죠. 하지만 캠퍼스 밖에서는 나이든 시민들이 질서와 안정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들고 모여 있었어요. 잠시 생각을 정리하려고 작은 커피숍에 들렀어요. 젊은 바리스타가 제 경호를 보고 예의 바르게 미국의 입장에 대해 물었어요. 저는 한국의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다는 외교적인 답변을 했지만 그녀의 후속 질문이 마음에 남았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요? 저녁에는 헌법재판소 판사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 우리는 탄핵 사건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피했어요. 대신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더 넓은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박 판사님은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을 전하면서 위기 속에서 민주적 기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걱정하셨어요. 세상은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박 판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시며 국물을 젓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순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명성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영향을 받을 거예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는 워싱턴에 보낼 일일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여기서의 여론은 단순한 숫자나 간단한 설명으로 축소될 수 없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세대 간의 분열, 평화로운 시위,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깊은 변화의 흐름에 대해 썼어요. 민주주의는 단지 투표나 법원
헌법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각자가 미래를 형성하려는 노력과 과거를 존중하려는 의지가 얽혀 있는 거죠.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창문으로 걸어가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그곳 어디선가 수백만 명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 토론하고 논의하고 결정을 내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 밤 평화롭게 잠들며 자신의 생각에 확신을 가질 거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내일이 걱정돼 잠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모습이에요. 어지럽고 도전적이지만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죠. 저의 역할은 지켜보고 듣고 이해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간섭하지 않는 것이죠. 한국 국민들은 그들만의 길을 찾을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듯이요. 창문을 향해 돌아서려던 그때 제 전화가 또 울렸어요. 내일의 여론조사 결과가 새로운 수치와 의견, 도전들을 가져올 거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러나 오늘 밤 서울은 별빛 속에서 잠들고 있었고 그 미래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어요. 저는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의 임시 사무실에 앉아 도시의 반짝이는 고층 빌딩 뒤로 해가 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주황색 빛이 유리 건물에 반사되어 아름답지만 조금은 우울한 분위기를 자아냈고 그 분위기는 제 기분과도 딱 맞아떨어졌어요. 전화기는 끊임없이 진동을 했고 워싱턴에서 온 메시지들은 하나하나 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었죠. 트럼프 행정부로의 전환이 불과 몇 주밖에 남지 않았고 저는 계속해서 걱정이 끊이지 않았어요. 최측근으로서 저는 수년간 한국의 동맹들과 신뢰를 쌓아왔지만 이제 모든 것이 칼끝에 달린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여기서의 외교 방문 중에 익숙해진 녹차 한 잔을 들고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4시 약속 시간입니다. 비서가 인터폰을 통해 전했어요. 저는 오랜 친구이자 신뢰하는 한국 정부의 김 장관님을 맞이했어요. 그의 얼굴에 가득한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그 역시 저와 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워싱턴에서 무슨 말을 하던가요? 김 장관님이 제 책상 맞은편에 앉으며 물으셨어요. 영어는 완벽하게 하셨지만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저는 말을 조심스럽게 골랐어요. 트럼프 당선인은 국제적인 파트너십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설명했어요. 그는 동맹국들이 미국의 군사 보호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워싱턴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한국과의 동맹을 강력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김 장관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팔걸이에 손톱으로 드럼을 치셨어요.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그가 말했어요. 트럼프가 한국, 일본, 중국에 대해 트윗을 올리는 걸 보면 미국이 우리를 지킬 것인가 의문을 가지게 돼요. 창밖으로 바쁜 거리 풍경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서둘러 집으로 향하고 커플들은 손을 잡고 걸었으며 아이들은 근처 공원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이들은 미국의 정책 변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한국에 주둔한 28,500명의 미군을 떠올리며 그들이 이 평화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죠. 제가 김 장관님을 다시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군의 존재는 우리 두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이 지역 전체를 안정시키죠. 저는 어떤 미국 대통령도 그 안정을 위태롭게 할 리가 없다고 믿어요. 그 후 1시간가량 우리는 구체적인 우려사항을 논의했어요. 만약 트럼프가 한국에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더 부담하라고 요구한다면? 만약 그가 갑자기 미군을 철수시킨다면? 만약 그의 예측할 수 없는 소통 방식이 북한과의 위기 상황에서 혼란을 초래한다면? 저는 트럼프의 고문들에 대해 아는 대로 설명했어요. 특히 한국과의 동맹의 중요성을 잘 아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군 경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왜 이 동맹을 유지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김 장관님은 조금 더 안심하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트럼프는 고문들의 말을 항상 듣지 않아요. 그가 지적했어요.
맞아요. 제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는 강함과 성공을 보여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한국과의 강한 동맹은 미국을 강하게 보이게 해요. 이를 약화시키면 미국은 약해 보일 거예요. 회의가 끝날 무렵 우리는 함께 창가로 걸어갔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며 아래로 반짝이는 풍경이 펼쳐졌어요. 그때 젊은 미군과 한국군 병사들이 대사관 앞을 지나며 웃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들을 보세요. 제가 말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동맹의 진정한 힘이에요. 단지 조약과 협정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서로를 신뢰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김 장관님은 그제야 첫 번째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말을 트럼프에게 해보세요. 그는 농담처럼 말했어요. 그가 떠난 후 저는 창가에 남아 앞으로 다가올 도전에 대해 생각했어요. 맞아요. 트럼프의 대통령 임기는 불확실성을 가져올 거예요. 그의 스타일은 우리가 이전에 봐온 어떤 것과도 다를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동맹의 기초는 튼튼했어요.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쟁, 정치적 변화, 경제적인 변화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져 왔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워싱턴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트럼프 행정부로의 전화는 자연스러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라고 썼어요. 하지만 한국과의 동맹은 어떤 대통령이나 행정부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공동의 가치, 공동의 이익, 그리고 우리 두 국민 간의 깊은 우정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행정부가 이 사실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서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며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결단력을 느꼈어요. 트럼프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든 저는 이 중요한 동맹을 지키기 위해 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거예요. 우리 두 나라의 평화와 번영이 그것에 달려 있으니까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호텔방에서 일출을 보려고 했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은 황금빛을 받은 건물들로 가득한 도시였어요. 창문 너머로는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학생들은 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서두르고, 직장인들은 커피숍에 들러 커피 한 잔을 사며, 노부부는 근처 공원에서 아침 산책을 하고 있었죠. 저는 이번 방문 동안 있었던 일들을 생각했어요. 제 임무는 각 나라들 간의 평화를 지키고 우정을 쌓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일은 때때로 복잡해지기도 해요.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요. 퍼즐 조각들이 계속해서 모양을 바꾸고 있거든요. 이 퍼즐에서 가장 큰 조각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일이었어요. 헌법재판소는 마치 나라의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혜로운 판사들처럼요. 그들의 대통령 윤 씨에 대한 판결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거였어요. 그때 제 폰이 진동하며 워싱턴에서 온 메시지들이 도착했어요. 중국의 지역 내 활동에 관한 뉴스가 모두를 걱정하게 만들었죠. 저는 창가로 걸어가서 도시의 북쪽을 바라보았어요. 그 건물들 너머로는 북한이 있고 그 너머엔 중국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지도에 보이지 않는 선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이 묘하게 느껴졌어요. 커피 한 잔 더 마시면 도움이 되겠군요. 라고 저 자신에게 말하며 방에 남아있던 커피를 컵에 따랐어요. 이제 떠나기 전에 마지막 회의가 있었어요. 워싱턴에 있는 제 팀과 영상통화를 해야 했죠. 그들에게 제가 여기서 배운 모든 것을 전달해야 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상황은 여러 부분이 얽힌 하나의 이야기 같았어요.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시험을 받고 있었어요. 중국은 이 지역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려 했어요. 북한은 모든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곧 미국의 외교 정책을 이끌 거였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바로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이번 방문 중에 자국의 미래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학생들,
경제 안정에 대해 걱정하는 사업가들, 그리고 한국 전쟁을 기억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났어요. 그들 모두는 하나같이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였죠. 저는 제 일정을 확인했어요.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산책할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밖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중학생들 한 무리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뉴스에서 저를 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들에게 손을 흔들며 그들의 세대가 우리가 오늘 내린 결정을 이어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통시장 근처에서는 한 노인이 뜨거운 어묵을 팔고 있었어요. 그 냄새는 제 할머니가 만든 음식을 떠오르게 했어요. 할머니는 아주 다른 음식을 만드셨지만요. 음식과 가족을 돌보는 일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같은 일이에요. 보안팀은 저와 함께 계속 따라왔지만 저는 주위에서 들리는 대화들을 조금씩 들을 수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최신 K-pop 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이 든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어요. 민주주의는 단지 큰 건물에서 내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유롭게 생각과 꿈을 나누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짐을 싸며 저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했어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곧 나올 거였고 중국은 여전히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거였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외교 정책을 가져올 거였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 속에서도 한미 우정은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어야 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창밖으로 바라봤어요. 고대 궁궐들이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옆에 서 있는 모습은 전통과 새 아이디어가 함께 공존하는 한국의 특별함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노트북을 열어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승무원이 한국 보리차 한 잔을 가져다 주었고 그 익숙한 따뜻한 냄새가 저를 집중하게 도와주었죠. 저는 이렇게 썼어요. 한미 동맹의 힘은 단순히 군사기지나 무역협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공유된 믿음, 즉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한국이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을 때 미국은 변함없는 친구가 되어야 하며 한국이 자신의 선택을 할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이 대사님, 학생들, 시장 상인들, 기자들. 그들 모두가 이 복잡한 이야기의 일부였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우리의 우정은 지킬 가치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비행기가 구름 속을 지나며 올라가자 저는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다음에 서울을 다시 방문할 때 그곳이 평화롭고 번영하는 모습으로 남아있기를, 그곳 사람들이 여전히 바쁜 거리와 조용한 찻집에서 자유롭게 꿈을 나누고 있기를, 그 모든 이들이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늘 아래에서 연결되어 있기를 바라며요.